할아버지 이거 갖고 가세요. 나는 돈이 없는데. 오늘 재료가 많이 남아서요. 노숙자 행색의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혼특급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무료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실까요? 계시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새벽 찬바람이 시장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한승철은 낡은 파카를 여미며 골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0평생 이런 차림으로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악취가 배어든 두툼한 외투, 닳고 닳아 밑창이 떨어진 낡은 운동화. 누가 봐도 노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승철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 냉철하고 날카로운 안광이 좁은 골목 끝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가게를 향해 꽂혔습니다. 박서연, 26살, 돌싱. 사흘 전 아들 준혁이 꺼낸 말이 아직도 귓속에서 윙윙거렸습니다. 아버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2살 아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온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 한 번 결혼한 적 있어요.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셨고 딸이 한 명 있어요. 한승철은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하지만 손이 떨릴 만큼 힘을 주면서요. 뭐라고 했나? 돌싱이에요, 아버지. 아기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돼. 두 글자로 끝났습니다. 준혁은 아버지의 얼굴을 보더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승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생전의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숫자로만 봐요. 이력서처럼요. 그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승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보겠다고요. 하지만 회장 신분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골목에 노숙인 행색으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밥집 문을 밀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2개, 삐걱거리는 나무 의자, 색이 바랜 메뉴판, 그리고 그 안에서 등에 아기를 업은 젊은 여자가 김밥을 말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서연은 노숙인 차림의 승철을 보고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썹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저게 진심일까 아니면 습관일까? 승철은 속으로 냉소를 머금으며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밥 하나 주시오.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최대한 거칠게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서연이 주방으로 향하려는 순간 등에 업힌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주방과 아기 사이에서 잠깐 망설이더니 아기를 바운서에 눕혔습니다. 분유통을 꺼내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스푼을 들고 분유통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물 온도를 손목에 대보고 뜨겁다 싶으면 식히고 또 젖병을 흔들고요. 온 신경이 그 작은 젖병 하나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 못 키우는군. 승철은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의 표정이 눈에 걸렸습니다. 서툴긴 했지만 그 얼굴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눈썹을 찌푸리고 입술을 깨물며 단 한 스푼도 허투루 넣지 않으려는 표정이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기가 젖병을 물자 서연의 얼굴에서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조금 기다리셨죠? 괜찮소? 김밥이 나왔습니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승철은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맛있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서연이 조용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가져가세요. 오늘 재료가 많이 남았거든요. 나 돈이 없소만.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날도 추운데 저녁에 따뜻하게 드세요. 승철은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며 승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된 친절이겠지. 하지만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이튿날 새벽 5시였습니다. 한승철은 골목 어귀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하늘 아래 김밥집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박서연이었습니다. 등에는 하은이를 포대기로 꽁꽁 싸매고 한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까지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채소 가게, 생선 가게, 두부 가게를 차례로 돌았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아기를 업고도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습니다. 단골이 된 지 오래인 듯 상인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서연아, 시금치 좋은 거 골라뒀어. 가져가.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주머니. 꼭 받으셔야죠. 기어코 돈을 건넸습니다. 상인이 슬쩍 말을 낮추며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요즘은 좀 어때? 서연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그뿐이었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모퉁이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아가씨 돌싱이래. 남편이 일찍 갔다더니 젊은 나이에 참. 그래도 기특하긴 해. 혼자 애 키우면서 가게까지 하잖아. 맞아. 요 앞 상인들한테도 가끔 김밥 갖다 준다더라. 승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었군. 장바구니가 묵직해졌습니다. 아기까지 업고 있으니 서연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때 옥순 아주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아,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아주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에이, 안 돼. 이리 줘봐. 옥순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빼앗다시피 들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골목을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철은 멀찍이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아,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결혼 얘기한다고 하지 않았어? 서연이 대답을 잠시 미루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이요. 잘 모르겠어요. 왜? 마음이 변한 거야? 아니에요.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근데 제가 자격이 있나 싶어서요. 옥순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아주머니, 저 같은 처지가 어떻게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발걸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지만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승철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돈을 노리는 여자라면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자신을 낮추는 거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일 수 있어.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점심시간에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특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끌고 온 허리 굽은 노인이 가게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이 얼른 뛰어나갔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이고, 나 돈 없어.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오늘 재료가 너무 많이 남아서요. 서연은 노인에게 김밥과 어묵 국물을 내줬습니다. 노인이 다 먹자 또 한 줄을 더 싸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녁에 드세요. 노인은 눈물을 훔치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저 여자는 나한테만 친절한 게 아니야. 승철은 침묵하며 김밥을 씹었습니다. 그 맛이 오늘따라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한승철이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박서연은 입구 유리문에 붙은 전단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사진 촬영 패키지 안내였습니다. 알록달록한 한복을 입은 아기들, 돌잡이 상 앞에서 환하게 웃는 부모들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하단에 가격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본 패키지 45만 원, 프리미엄 패키지 85만 원. 서연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도 못해주네. 혼잣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등에 업힌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전단지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승철은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아이 돌사진도 못 찍어주는 형편이군.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아들 준혁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당시 승철은 막 사업을 일으키던 참이라 변변한 돈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직접 한복을 빌리고 작은 동네 사진관에서 돌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이 아직도 서재 한켠에 걸려 있었습니다. 김밥 하나 주시오. 네, 금방요. 서연은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기를 업은 채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쓰레기통 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버린 전단지가 자꾸 눈에 밟히는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아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줘야 하는데. 조용히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식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너무 진해서 잠시 멈춰야 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계산하려는데 서연이 또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가져가세요. 자네, 장사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왜 자꾸 공짜로 주나? 서연은 잠깐 당황했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버릴 거라서요. 거짓말 말게. 자네 얼굴을 보면 알아. 서연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 힘들긴 해요. 근데 괜찮아요.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은 더 짙어졌고 손목은 더 가늘어 보였습니다.
자네도 밥은 먹고 있나? 네. 거짓말 같은데.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서연은 재빨리 아기를 안아 올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승철은 봉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전단지를 버리는 손이 떨렸지. 돈 많은 남자 낚으려는 계산적인 여자라면 저런 표정은 못 짓는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아침 비서에게서 걸려온 전화가 모든 의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회장님, 박서연 씨가 석 달 전 남성과 함께 모텔에 출입한 CCTV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승철의 손이 굳었습니다. 보내.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박서연이 맞았습니다. 남자와 나란히 모텔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승철은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역시 내 첫 판단이 맞았어. 그날 밤 승철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찜찜한 감정들이 CCTV 사진 한 장에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의심하고 맞았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대인 손으로 분유를 타던 장면, 돌싸진 전단지를 구기던 떨리는 손, 아기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리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자. 승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투자자로 위장하게 명함이랑 사업계획서 준비하고 제한 금액은 5억으로 수락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끝이지. 더 볼 것도 없어. 오전 11시 말끔한 정장 차림의 비서가 김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승철은 골목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웃으며 맞았습니다. 비서가 명함을 건네자 서연의 얼굴에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펼쳐 보이자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보면서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젓기도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왜 바로 잡지 않는 거야? 1시간이 지나 비서가 나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루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계산하는 거겠지. 더 뜯어낼 수 있나 재는 거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일 다시 가봐. 그리고 오늘 밤 동선 파악해. 그날 저녁 영업이 끝난 가게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승철은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비서가 두고 간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개를 떨구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선반에서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서연과 닮은 여자가 남자와 나란히 서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이 아이만은 흔들리지 않게 키울게. 승철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이 아이. 뭔가 머릿속에서 맞아떨어지려는 순간 서연이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가 다시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30분이 채 안 돼서 나왔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요.
아이 키우면서 욕심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게는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서 함부로 바꿀 수 없다고 하더군요. 승철은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언니가 지켜온 자리라고? 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승철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억을 거절했다. 평생 벌기 힘든 돈을. 그날 저녁 한승철은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직 조사 안 된 게 있어. 그 언니가 누구인지 알아봐. 그리고 서연이가 키우는 아기, 정말 그 여자 친자식이 맞는지 확인해. 전에 출생신고 확인했을 때는 더 파고들어. 병원 기록, 주변 사람 증언 다 뒤져. 다음 날 이른 아침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조사했습니다. 하은이의 친모는 박서연 씨가 아닙니다. 승철은 숨을 참았습니다. 계속해. 친모는 서연 씨의 언니 박지영 씨입니다. 5달 전 남편과 함께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그때 아기 나이가 100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이 굳었습니다. 100일이었습니다. 서연이 혼자 남겨진 조카를 떠맡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혼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모텔 CCTV 건 말씀드리기가. 사실 그날 동행한 남성은 서연 씨 언니 남편 측 유족이었습니다. 보험 처리 관련 서류 작업 때문에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보상 문제로 여러 번 만났다는 걸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승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텔이라고 해서 단정지었습니다. 거기서 생각을 멈췄습니다. 왜 그 남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확인하지 않았는가였습니다.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아도 돼. 수고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지난 일주일을 되감았습니다. 서툴게 분유를 타던 손, 언니의 아기를 처음 키우는 거라 서툰 것이었습니다. 5억을 거절한 이유, 언니가 지키던 가게였으니까요. 자격이 없다던 말, 조카를 키우는 처지가 부담될까봐 걱정한 거였습니다. 새벽 5시에 시장, 아기를 먹이기 위해 매일 새벽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승철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67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였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아들은 서연이 혼자 힘들게 사는 줄 알면서도 곁에 있으려 했습니다. 재벌 아들이라는 신분을 숨긴 건 서연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을 것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사랑을 아버지가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승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지 행색 옷가지들을 정리했습니다. 내일은 다른 모습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 한 번 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박서연을 봐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한승철은 다시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거지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김밥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막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골목 입구에서 멈칫하더니 가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승철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수수한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승철은 급히 골목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준혁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오빠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반가움과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저녁 먹을래? 맛있는 거 사줄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하은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많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서연아, 나 요즘 내가 날 피하는 것 같아.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뭔데? 예전엔 이러지 않았잖아.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나 진심이야. 너도 알잖아. 알겠어. 억지로 붙잡진 않을게. 근데 생각해봐. 나는 도망 안 가. 준혁은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승철은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쓰렸습니다. 준혁이 사라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승철은 천천히 다가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닫았는데요. 나요. 거지 할아버지.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저녁을 못 먹었소. 남은 거라도. 들어오세요. 서연은 승철을 안으로 들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김밥을 싸는 손이 느렸습니다. 자꾸 멈췄습니다. 괜찮은가?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그 남자 보셨죠? 봤소. 좋은 청년이던데.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자격이 없어요. 26에 애 딸린 돌싱이잖아요. 그 사람 인생까지 무겁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피하는 건가? 그분 부모님도 절대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며느리라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말은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이 며느리라면 그 판단을 내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판단이 이 어린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가? 조금씩 멀어지려고요. 더 깊어지기 전에. 그게 진심으로 원하는 거요? 아니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 그 사람이랑 하은이랑 셋이 함께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니까 더 못하겠어요. 승철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니까 포기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물러서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순수한가요? 서연은 김밥을 다 싸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져가세요. 오늘 저 얘기는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걱정 말게. 승철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일어서려다 멈췄습니다. 자네, 나도 젊었을 때 가난했소.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믿어줬거든. 주변 사람이 다 반대해도. 서연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그 남자도 자네 처지가 문제가 안 될 거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 겁이 나요. 특히 그 사람 부모님한테 거절당하는 게. 승철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부모였으니까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7살 평생 이렇게 부끄러운 밤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승철은 호텔방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제 모습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다린 진회색 양복,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반들반들하게 닦은 구두였습니다. 비서가 가져다 준 명함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누가 봐도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거울 앞에서 낡은 파카를 걸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가요? 승철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 김밥집 골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서연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아기를 바운서에 눕히고 김밥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승철을 보는 순간 그 표정이 굳었습니다. 눈썹이 모였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오신 적이 있으셨나요? 제가 잘 못 알아보나 봐요. 죄송해요. 승철은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나요. 서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매일 오던 거지 할아버지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노인과 일주일간 김밥을 먹던 노숙인의 얼굴을 번갈아 맞춰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렇소. 한승철이라고 하오. 승철은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카운터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럼 준혁 오빠가 내 아들이요.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절 시험하신 거예요? 그렇소. 승철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인정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소. 왜요? 처음엔 자네가 우리 아들의 재력을 노린다고 생각했소. 돌싱의 아이까지 있으니 기댈 곳을 찾는 거라고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소. 자네의 진짜 모습을요. 확인하셨나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했소. 결론이 뭔가요? 승철은 대답하기 전에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했소. 5억짜리 제안도 거절하고 매일 새벽 시장을 다니고 월세가 밀려도 노인에게 김밥을 나눠줬소. 나는 자네를 의심했지만 자네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어제 서연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그리고 서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맺힌 눈,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왜 여기? 준혁아,
승철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준혁은 아버지와 서연을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복, 서연의 굳은 표정, 그 사이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래. 일주일 동안 거지 행색으로 이 가게에 왔다.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 아니, 나는 몰랐어. 그럼 오빠는요? 오빠도 저한테 거짓말한 거잖아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잖아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이런 분이신 줄 알았으면 저는 처음부터 서연아, 잠깐만 들어봐. 처음부터 가까이 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빠가 힘들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근데 다 거짓말이었네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승철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67평생 이 무릎이 누군가 앞에 꺾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룹 창업 이후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어린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서연 씨, 일어나세요. 용서받기 전엔 못 일어나겠소. 제발 일어나시라고요. 내가 잘못 봤소. 처음부터 끝까지 자네를 의심하고 시험하고 함부로 단정지었소. 일주일 동안 자네가 보여준 것들이 전부 진심이었는데도 나는 끝까지 믿지 않으려 했소.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자네는 내가 평생 만난 사람 중 가장 훌륭한 사람이요. 26살에 혼자 조카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물러서려 했소.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소. 그런 사람을 나는 의심했소. 승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끄럽소. 정말 부끄럽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바운서에서 팔을 휘저기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가게 안에 그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서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승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서연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를 꼭 껴안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이요? 회장님 같은 분이 며느리로 원하셔도 저는 더더욱 자신이 없어요. 제가 들어가면 오빠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할지 저 잘 알아요.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겁쟁이에요. 할아버지한테 그런 말 해놓고 막상 이러니까.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주세요. 두 분 다. 오늘은 생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혁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서연아. 가주세요, 오빠.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곧 다시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승철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다. 둘이 가게를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서연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낮은 울음이었습니다. 꾹꾹 눌러 참으려는 울음이었습니다. 준혁은 벽에 기대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알아. 처음부터 반대하지만 않으셨어도. 알고 있다.
승철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전부 맞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게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하은이가 바운서에 앉아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승철을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승철은 무릎을 굽히고 아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승철이 손가락을 내밀자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뒤에서였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조금만요. 얼마든지 기다리겠소. 승철은 하은이 손을 꼭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승철과 준혁은 함께 김밥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손을 멈추고 둘을 봤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앞치마 어디 있소? 네. 일 좀 거들겠소. 서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승철은 주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준혁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둘은 어설프게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삐져나오고 재료가 치우치고 말다가 풀어졌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준혁이 투덜거렸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서연이 옆에서 짧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다가와서 밥 펴는 법을 시범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첫날은 김밥이 형편없었습니다. 둘째 날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사흘째엔 제법 모양이 갖춰졌습니다. 서연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피식 웃기도 했습니다. 회장님, 단무지는 그렇게 많이 안 넣어요. 이게 맛있어 보여서. 손님들이 단무지만 드시러 오는 게 아니에요. 사흘째 되던 날 오전 건물주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지난번에도 마주친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월세 얘기 좀 합시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50% 올릴 거예요. 다음 달부터. 사장님, 갑자기 50%는 이 동네 시세가 다 올랐어요. 싫으면 나가면 되고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장사가 아직 장사 안 되는 건 내 알 바 아니에요. 미혼모가 무슨 염치로 이 자리 버티고 있어요. 비웃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불쌍한 척 그만해요. 남편은 어디 가고 이 꼴이야. 승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시오. 건물주가 돌아봤습니다. 양복 차림의 승철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관계자요. 승철이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건물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옥순 아주머니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아, 떡볶이 아줌마.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옥순 아주머니는 서연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저의 미혼모 아니에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서연이는 미혼모가 아니에요. 하은이는 서연이 언니의 딸이에요. 옥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달 전에 서연이 언니 부부가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하은이가 겨우 100일이었어요.
이 어린애가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혼자 조카를 떠맡은 거예요. 골목 어귀에 언제 모였는지 상인들이 가게 밖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동생한테만은 짐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세상 일이 어떻게 될 줄 알았겠어요. 옥순 아주머니는 서연을 안았습니다. 서연은 그 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쌓아뒀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 건물주는 말을 더듬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그냥 다들 그렇게 말하길래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상인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건물주는 황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월세는 그대로 받을게요. 그리고 빠르게 가게를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연이 있었구나. 26의 조카를 혼자 키우다니. 보통 사람은 못해. 가게 안에 승철과 준혁, 옥순 아주머니, 서연만 남았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겨우 그쳤습니다.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하은아, 이모가 여기 있어. 이모였습니다. 그 한 단어가 승철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이모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엄마보다 더 애틋하게 이 아이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승철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승철은 서연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건물 매입 계약이 완료됐다고 알린 날이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에 펄쩍 뛰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전 이런 거 안 바랐어요. 알고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요.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그럼 내가 불편하게 살겠소. 서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서연이 달려가려는데 승철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내가 안아봐도 되겠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승철은 조심스럽게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승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67평생 손주를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었습니다. 이 작고 따뜻한 무게가 이렇게 벅찬 줄 몰랐습니다. 이 아이를 손주처럼 키우고 싶소. 서연이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말이세요? 진심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도 승철도 옆에 서 있던 준혁도요. 셋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승철이 둘을 불러 앉혔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고 싶소.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가는 게 좋겠소. 무슨 말씀이세요? 먼저 이 아이 첫 돌을 함께 치르자. 그게 순서일 것 같소.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잔치를요? 우리 손주 첫 돌인데 당연하지. 서연이 입술을 떨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잠깐 떼어냈다가 구겨버렸던 돌사진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이것도 못 해주겠다며 혼자 삼켰던 그 한숨이 생각났습니다. 한 달 후 하은이의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김밥집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알록달록 풍선과 꽃들로 가득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옥순 아주머니, 시장 상인들,
그리고 승철과 준혁이었습니다. 하은이는 분홍 한복을 입었습니다. 복숭아처럼 포동포동한 볼에 작은 꽃 머리띠를 했습니다. 돌잡이 상 앞에 앉은 하은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실을 잡았습니다. 장수하겠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자라거라. 옥순 아주머니가 손뼉을 쳤습니다. 다들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연은 하은이를 안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하은이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은이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승철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67평생 많은 것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그룹을 일궜고 부를 쌓았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김밥집에서 이 어린 여자에게서 배운 것만큼 중요한 걸 살면서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갈 무렵 승철은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고맙소. 제가 뭐려. 나를 변하게 해줬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줬소.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앞가림도 겨우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승철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대단한 사람이요.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새벽 시장을 다니고 흔들리지 않고 이 아이를 지켰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나는 이제 알겠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이 아이 곁에 있어 주시오. 부탁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직은 알고 있소. 천천히. 우리 평생 함께할 거 아니요. 승철이 웃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김밥집 창문으로 노을빛이 들어왔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작은 가게 안에서 하은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준혁이 웃었습니다. 옥순 아주머니도 웃었습니다. 승철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일주일 전 거지 행색으로 이 골목을 처음 걸어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승철은 진짜 거지였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마음이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하은이가 기어와서 승철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일어서려고 버둥거리는 아기였습니다. 승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은이가 손가락을 꼭 쥐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장아장 첫걸음이었습니다. 봐요, 아버님. 서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다들 환성을 질렀습니다. 하은이는 두 발로 서서 방긋 웃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승철의 손가락을 놓지 않은 채로요. 승철은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작은 손이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작은 손이 자신에게 진짜 행복을 가르쳐 줬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잡아줄 손이 있는 사람입니다. 승철은 그제야 67의 나이에 처음으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